안녕하세요. 공감 사회복지사 1급 영상 강의 이번 시간은 7장입니다. 사회보험법을 다루도록 합니다. 사회보험법은 크게 이제 5가지로 구분이 되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이 그것입니다. 각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5문제 혹은 뭐 하나 정도 빠지면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많으면은 각 사회보험 제도별로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최대 200문제 중에서 10문제, 사회보험을 잘 공부해 두면 20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10문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보험의 내용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합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2024년에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공감 사회복지 법제론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74쪽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입니다. 슬라이드에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법의 앞부분 총칙이라고 보통 이름이 붙습니다. 이 총칙에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관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즉,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주관을 한다는 내용 22회 때 나왔습니다. 자, 174쪽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들 평균소득 월액, 그리고 기준소득 월액, 그리고 부담금과 기여금의 차이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 월액부터 보죠. 우리 174쪽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 기준 소득 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을 때 그 300만 원이 사실상 기준소득 월액이 됩니다. 물론 월급이 굉장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고 한다면 기준소득 월액이 2천만 원으로 잡히냐? 그건 아닙니다. 왜? 정책론에서 배우셨듯이 기준소득 월액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선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월소득인 사람도 이 기준소득 월액은 상한액인 6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소득 월액은 보험료 부과에 또는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마다 각자의 기준소득 월액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다면 그것은 평균소득 월액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균소득 월액이란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은 12회 때 기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4쪽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부담금과 기여금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금과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분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의는 읽어보시고요. 자,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5쪽에는 재정 계산 및 장기 재정 균형 유지, 그리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75쪽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바로 위에 보시면 175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요 이제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규정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즉,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 국민연금법에 그러한 이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재정계산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175쪽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연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보셨죠. 이렇듯 주요한 사회보장 제도에는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이 중앙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두고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자, 175쪽에 중간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옵니다. 가입 대상 중요한데요.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수직역연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 가입자의 종류이죠.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지금 슬라이드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즉 당연 적용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176쪽에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소위 이제 디폴트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원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16세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음식 제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18세 미만의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면 원칙은 일단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나오는데요. 자,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역 가입자의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제가 세 번째 줄에 그 키워드 제목을 써놨는데요. 이 지역 가입자의 제외 대상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176쪽에 그 지역 가입자의 1호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 이러면서 이제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지역 가입자의 제외 대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176쪽 중간에 3호를 보시면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지역 가입자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아니지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6쪽과 177쪽에는요, 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와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나옵니다. 자,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기본적인 틀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를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그렇고 뒤에 보실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소위 이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즉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최대한 이 자격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소위 이제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다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이렇게 써놨는데, 자, 만약에 가입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사망한 날 자격을 상실시킬 거냐, 아니면은 사망한 다음 날 자격을 상실시킬 거냐, 이게 이제 사망한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날 자격을 상실시키면 사망한 날 몇 시간 정도는 소위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완전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간적인 이러한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다음 날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호를 보시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이거 이제 다음 날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11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아니고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예,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호,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4호, 60세가 된 다음 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5호만 예외죠. 자,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다음 날이 아니고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5호는 특수직역연금 적용과 같은 이런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 만약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원이 회사원 시절에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 이루어지다가 만약에 이제 그 구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공무원 연금에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그냥 그날 소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켜도 되는 겁니다. 왜? 그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더라도 어차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일종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공적연금의 기능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다음 날인데 만약에 그날 상실을 시켜도 어떤 그 사회보장제도의 효력에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그날 자격을 상실시켜도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를 묻는 이러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게 다음 날 상실을 시키고 어떤 게 그날 상실을 시키는지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7쪽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네 번째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임의계속 가입자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국민연금을 59세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입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65세 전까지 계속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셔서 60세부터 65세가 되기 전까지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8쪽을 보시면 이제 가입 기간이 나옵니다. 자, 가입 기간의 계산 제가 슬라이드에도 써놨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조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당연하고요.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에서 내 연금보험료를 원천 공제를 해갔는데 정작 회사에서 나의 기여금을 소위 공단에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지 않은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8쪽에 밑에 보시면 이른바 크레딧 제도가 나옵니다. 자, 크레딧 제도 정식 명칭은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군복무 크레딧이죠. 6개월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고요. 178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 출산 크레딧 현재는 2명 이상, 여기 이제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해서 이 출산 크레딧의 내용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상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최근 시점에는 일단 출산 크레딧이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혹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만약에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뀐다 이래버리면 제가 일단 네이버 우리 공감사의 카페에는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페에 접속을 못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런 정책의 변화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9쪽에 가시면 이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직 상황에 있을 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로 인정을 해드리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실업 크레딧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시면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소위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부분 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여러분은 일부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기간에도 최대 12개월까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드리는 그러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나와요. 제가 따로 슬라이드에 제시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179쪽과 180쪽에 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80쪽 하단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바로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뭐 기본 중에 기본은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각 급여의 종류를 외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1쪽 위에서 3번째 줄이요. 이 연금액, 국민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 이 기본연금액에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일정한 지급률이 적용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뭐 장애 등급이 심할수록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지급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것이죠. 지급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지겠죠. 자, 181쪽입니다. 기본연금액, 동그라미 2번, 기본연금액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조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책론에 그 국민연금, 우리가 강의하는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론 강의를 들으셨다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른바 1.2 곱하기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다시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0.05 N 나누기 12 괄호 닫고, 요게 이제 기본연금액 계산식입니다. 요거를 말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181쪽의 기본연금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설명을 읽어보시면 소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A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비례적 성격을 가진 B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에는 이제 부양가족 연금액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82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급여라는 게 있죠. 미지급급여를 받을 순위는 책에 정리되어 있고 슬라이드도 써놨습니다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복급여의 조정이 있어요. 자, 수급권자에게 이 법, 즉 국민연금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써있죠, 법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만 읽어보도록 하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급여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나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도 나의 노령연금에 추가해서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외일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중복급여는 안 된다라고 써있죠. 자, 182쪽에 수급권 보호입니다. 수급권의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배웠듯이 이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와도 연동이 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의 급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이 나오죠. 182쪽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이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182쪽 가장 하단에는 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본인의 이제 희망에 의해서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야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자, 근데 조기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그만큼 매월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3쪽에 조기 노령연금과 반대로 내가 이제 연금을 받을 시기를 뒤로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지급을 연기하게 되면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가산된다는 내용이 183쪽에 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3쪽의 중반 부분을 보시면 노령연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지급률, 즉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500을 준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면은 기본연금액을 그대로, 즉 기본연금액의 지급률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분할연금이 있어요. 이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혼한 사람이 이혼하기 전 배우자의 연금의 일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그 다음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4쪽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연금이라는 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부여받게 되고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연금액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장애연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185쪽의 중간 부분에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나와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배우자, 그리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있죠. 이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25세 미만,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녀나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심한 소위 말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민연금법상 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연금은 이 순위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겠죠. 자, 유족연금도 이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많았을수록 유족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186쪽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자,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그리고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등이 대표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 186쪽과 187쪽에 걸쳐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87쪽에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보겠습니다. 자, 국고부담과 관련해서요.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로 보험료 징수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는 국고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는 거 우리 규정 187쪽 중간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이런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자, 연금보험료 납부에 예외가 있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실업 크레딧 설명드릴 때요. 자, 대표적으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요, 가입자가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예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88쪽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저소득 또는 굉장히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사업장 가입자라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일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 기본적으로 188쪽에 밑에서 6번째 줄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정도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9쪽입니다. 국민연금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보칙이라고 해서 기타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라는 내용의 타이틀이 있는데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있죠. 그런데 다른 법령에도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는 일종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관련된 시효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법 내용이 좀 방대했는데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총칙 부분을 보시면 페이지 19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주관을 하고요. 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한다는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1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의료인들이 계시면 이른바 건정심이라는 약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건정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른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자, 다음 이제 가입자 적용대상 부분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제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91쪽 중간에 보시면 피부양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히 얘기해보면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전속,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묻는 시험 문제가 과거에 한번 나왔으니까요.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192쪽입니다. 자격의 취득 시기와 자격의 상실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국민연금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를 묻는 내용이 과거에 3번이나 시험에 나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그 다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등
해당하는 때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2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라는 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읽어보시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대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몰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긴 거를 사실은 다 외우기도 어렵고 또 불가능하죠. 대체로 여러분 법제론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세세한 거를 다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예, 이거 몰라도 다른 보기가 워낙 확실히 틀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확실하게 쉬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그거 찍으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법제론도 그렇고 정책론도 그렇고 보기 5개, 그러니까 오지선다니까요. 5개의 보기를 다 알고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확실히 알고 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상당수가 다른 보기 몰라도 기본적인 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법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딴 건 몇 가지 모르더라도 되게 제가 강조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 몇 번 보다 보면 이거 나올 것 같아라는 감이 와요.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너무 좀 지엽적이고 방대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은 모르더라도 확실한 내용이 정답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93쪽을 보시면요. 이제 보험급여가 나옵니다. 먼저 요양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의 핵심이죠. 가입자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 치료치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이게 이제 요양급여의 내용이고요. 18회 때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건강보험 이 진료비 구조를 보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죠. 정책론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대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급여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요양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목록을 보면요.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그다음 보건진료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쪽 맨 위에 보시면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 제가 박스로 보충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2호, 즉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이것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12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보충으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4쪽의 중간에 보시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그 진료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의 설정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정책론을 보시면은 뭐 도덕적 해이의 방지라든지 뭐 그러한 사유가 적혀 있죠. 본인 일부 부담금 또는 본인 부담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누적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의 누적을 이제 어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이제 막아주는 것을 이른바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쪽의 중간에 보시면 제44조 2항에 이제 그러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상한선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194쪽 중간 제44조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이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학계 대표자들이 만나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양급여 말고요. 이제 우리가 다른 급여로서 요양비, 이건 이제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부가급여 중에서는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95쪽에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있고 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95쪽을 밑에 보시면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의 제한 사유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96쪽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이 급여의 정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대표적인 이제 국외 체류입니다. 국외 체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현역병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무 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죠. 전환복무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의경이죠. 자, 그 다음에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급여의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96쪽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나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96쪽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보수월액보험료 그리고 보수 외의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 각각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산정을 하는데 해당 세대의 소득이라든지 해당 세대의 재산을 반영해서 이른바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1점당 몇 원씩 곱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을 하죠. 자, 197쪽입니다. 보험료의 경감인데요. 이를테면 섬,벽지, 농어촌 등 이러한 이제 그 소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는 분 또는 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중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의 부담인데요. 여러분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측에서 50대 50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부죠. 그래서 공무원 본인과 그다음에 정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보험료를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이 교원 본인이 50%, 그다음에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19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